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어디서 시청 중인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위대한 장군님의 영도 아래 우리 인민은 오늘도 그 목소리는 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내 것이 아니었죠. 평양중앙방송국의 새벽 5시 검은 제복을 입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방송실 안은 냉기가 감돌았고 붉은 온에어 표시등만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아니, 손끝만이 아니었죠. 심장까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한서린 동무 발성 확인. 음향 기사가 헤드폰 너머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원고를 펼쳤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문장들. 위대함, 영광, 충성. 제가 평양방송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건 이 단어들을 완벽하게 발음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이게 내가 꿈꾸던 아나운서였나? 원고를 읽으며 문득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배급이 끊긴 지 석 달째. 어머니는 하루하루 야위어 가고 있었고 저는 매일 아침 이 방송실에서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외쳐대고 있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제복을 벗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눈발이 날리고 있었습니다. 대동강은 벌써 얼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복도는 어두웠고 집안은 더 어두웠습니다. 왔어?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군관 제복 차림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죠. 오늘 방송 들었어. 떨렸더군.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당신 목소리 내가 제일 잘 알아. 그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피곤해서 그래요.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어머니? 약한 소리 하지 마. 당을 위해서는 가족도 희생할 수 있어야 해. 희생? 또 그 단어였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창밖으로 평양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 하나 없이 어두운 아파트들.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거짓을 말하며 살고 있을까요? 이 목소리는 정말 내 것일까? 그날 밤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이 목소리로 진실을 말할 수 있다면, 만약 선택할 수 있다면, 하지만 여기엔 선택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그로부터 보름 후였습니다. 설이나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상에 누운 어머니의 손은 뼈만 앙상했습니다. 배급소에서 받아온 옥수수 가루 한 줌으로는 부족했죠. 병원에 가려 해도 돈이 없었습니다. 사람은 밥을 먹고 살아야지. 말만으로는 못 산다.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차가웠습니다. 조문객도 몇 없었죠. 다들 우리 집안이 배급이 끊긴 집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오지도 않았습니다. 군부대 일이 바빠서라는 핑계만 남긴 채 방송국에서는 웃어야 했습니다. 오늘도 인민의 얼굴에는 미소가 제 목소리는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울 수밖에 없었죠.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습니다. 당신 어머니 때문에 내가 당에서 찍혔어. 알아? 무슨 소리예요? 영양실조로 죽었다고?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알기나 해? 그의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제발, 어머니는 아무 잘못도, 잘못 없다고? 당신 가족 전체가 잘못이야. 두 번째 주먹. 세 번째. 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당장 나가. 이 집에서 문이 거칠게 닫혔습니다. 한겨울 밤거리에 쫓겨난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눈발이 얼굴을 때렸고 발걸음은 어느새 대동강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강물은 검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뛰어내리면 모든 게 끝날까?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강 건너편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중국 쪽이었죠. 희미하지만 분명한 불빛. 누군가 살고 있다는 증거.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설이나 사람은 밥을 먹고 살아야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죽을 순 없다.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 목소리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 어머니가 살지 못한 세상을 제가 살아내야 한다. 그날 밤 대동강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탈북을. 그날 밤 저는 검은 외투 속에 딸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압록강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는 불빛들, 그게 중국이었고 그 너머 어딘가에 자유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엄마, 추워요. 딸아이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된 세상에서 살게 해주고 싶었고, 그게 제가 강을 건너야 하는 이유였습니다. 강변에 도착했을 때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빨리 건너야 해요. 순찰 돌기 전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딸의 손을 놓을 수는 없었고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얼음은 생각보다 얇았습니다. 발밑에서 미세하게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고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딸을 등에 업고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기서 뒤에서 들려온 고함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제 등을 쫓아왔고 궁견에 짖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멈추면 끝입니다.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저는 딸의 머리를 꽉 눌러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얘야, 엄마 목소리 들리니? 무서워도 걷자. 조금만 더.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얼음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발이 물속으로 빠져들었고 차가운 강물이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죽는구나. 여기서 죽는구나.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편이 평온해졌고 저는 딸을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자유가 저기 있다. 얘야, 저기.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얼음을 붙잡고 깨지고 다시 붙잡으며 전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맨발이 차가운 땅을 밟았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딸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어디예요? 딸아이의 목소리에 저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양에서는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던 제가 그날 밤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우리가 살 곳이야. 이제 우리가 살 곳. 뒤에서는 여전히 총소리와 고함이 들렸지만 저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강을 건넜으니까요. 이제 진짜 제 목소리로 말할 수 있는 세상으로 가는 길이 열린 거니까요. 그날 새벽 저는 딸의 손을 잡고 어둠 속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구나.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구나. 중국 땅에 발을 디뎠지만 자유는 아직 멀었습니다. 브로커가 우리를 데려간 곳은 허름한 농가였고 그곳에서 저는 숨죽이며 살아야 했습니다.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돼요. 중국 공안에 걸리면 바로 북송입니다. 브로커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아이를 안고 어두운 방 한구석에 앉아 창문 너머로 보이는 햇빛을 바라봤습니다. 강은 건넜지만 여전히 우리는 갇혀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을까요? 어느 날 밤 낯선 여자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중년의 한국 여성이었고 그녀는 조용히 우리 앞에 앉았습니다. 한설인 씨 맞죠? 평양방송국 아나운서였다는. 저는 움찔했습니다. 어떻게 제 신원을 아는 걸까요? 경계심에 딸을 더 꽉 안았고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저는 탈북민 구조단체에서 왔어요. 당신을 한국으로 데려가려고요. 한국. 그 단어를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심도 들었습니다. 북에서는 늘 함정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절 도와주시려는 건가요? 여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15년 전에 이 길을 걸었거든요. 당신처럼 아이 손잡고 그때 누군가 절 도왔으니까 이젠 제가 도울 차례예요. 그녀의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느꼈던 그 절박함과 두려움이 그대로 묻어 있었고 저는 천천히 긴장을 풀었습니다. 어떻게 가나요? 태국까지 가야 해요. 거기서 한국 대사관에 보호 신청을 하면 됩니다. 태국. 지도에서만 보던 나라였습니다. 얼마나 먼지도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지만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면 가야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우리는 트럭 짐칸에 숨어 출발했습니다. 어둡고 좁은 공간에서 딸아이가 숨소리를 죽이며 제 품에 파고들었고 저는 그 작은 등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참자. 곧 햇빛 보며 걸을 수 있어. 트럭은 밤낮으로 달렸습니다. 며칠이 지났는지 몇 번이나 관문을 통과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 길 끝에 뭐가 있을까? 정말 자유가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감옥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트럭이 멈췄습니다. 짐칸 문이 열렸고 뜨거운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태국이에요. 다 왔어요. 여자의 목소리에 저는 눈을 떴습니다. 낯선 거리, 낯선 간판, 낯선 사람들. 하지만 그 어떤 곳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딸아이가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은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곧 괜찮아질 거라고, 이제 정말 가까워졌다고. 그날 밤 태국 이민국 수용소에서 저는 처음으로 대한민국행 비행기표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목소리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세상이 정말로 존재한다는 걸 믿게 되었습니다. 태국 이민국 수용소는 생각보다 춥고 어두웠습니다. 철창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푸르렀지만 그 안의 공기는 무거웠고 저는 딸아이를 안고 바닥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며칠째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다른 탈북민들은 하나둘 나가는데 우리만 남아 있었고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이름이 호명됐습니다. 안설인. 신문실로. 신문실에 들어서자 태국 관리와 한국 대사관 직원으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저는 본능적으로 긴장했습니다. 한국 직원이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한설인 씨, 평양중앙방송국 아나운서 출신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북한 체제의 핵심 선전원이었습니다. 왜 탈북했죠? 그 질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나운서였다는 사실이 이제는 죄가 되는 건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살고 싶었습니다. 제 딸이 굶지 않고 살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싶었어요. 남자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이 거짓 망명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간첩. 그 단어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평양에서는 체제의 도구였고 여기서는 간첩 취급을 받는 겁니까?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억울함이 북받쳤지만 화를 낼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배척당하면 우리는 갈 곳이 없으니까요.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저는 정말 목숨 걸고 여기까지 왔어요. 하지만 남자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진짜 탈북민이라는 걸. 증명이라니. 제 상처 입은 발, 얼어붙은 강물을 건넌 기억, 딸아이의 떨림, 이 모든 게 증거가 아닌가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제가 방송에서 했던 말들을요. 그게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남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녹음기를 켰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영도 아래 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또렷하고 힘차고 흔들림 없는 그 목소리. 하지만 지금 들으니 그건 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강요당한 죽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이게 제가 도망친 이유입니다. 이 거짓말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남자는 녹음기를 끄고 한참을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고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며 또 다른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확인됐습니다. 북한 당국에서 한설인에 대한 수배령이 내려졌어요. 탈북자 맞습니다. 수배령?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몸이 풀렸습니다. 북에서 저를 찾고 있다는 건 역설적으로 제가 진짜 도망친 사람이라는 증거였습니다. 남자는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말했습니다. 한국행 승인합니다. 일주일 후 출국 수속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고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제 목소리가 제 것이 되는 곳으로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제시도릴 한국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용소 안에서 저는 딸아이와 함께 창밖을 바라보며 곧 만날 새로운 세상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수용소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공안이 태국 당국에 압력을 넣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고 북송 위협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설인 씨 상황이 안 좋습니다. 한국 대사관 직원이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저는 본능적으로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북한 측에서 당신에 대한 송환 요청을 했어요. 중국을 통해 압력을 넣고 있고 태국 정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송환.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직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장담은 못 드려요. 장담은 못한다. 그 말은 곧 포기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무릎이 꺾였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강을 건넜고 트럭에 숨어 태국까지 왔고 신문을 통과했는데 이제 와서 다시 돌아가라는 겁니까? 딸아이가 제 옷자락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안 가도 되는 거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거짓말로 안심시킬 수도 진실을 말해 절망시킬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철창 너머로 보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지난 모든 순간들이 스쳐갔습니다. 얼어붙은 대동강, 어머니의 마지막 말, 남편의 폭력, 강물에 빠질 뻔했던 순간 그 모든 걸 견뎌낸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렇게 끝나기 위해서였을까요? 새벽녘 수용소 문이 열렸습니다. 태국 관리들이 들어왔고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설인, 나와. 저는 딸의 손을 꽉 잡고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걸어야 했습니다.
끝까지 포기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복도를 걸으며 저는 마지막으로 제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평양에서 거짓을 말하던 그 목소리, 강을 건너며 딸에게 속삭이던 그 목소리, 신문실에서 진실을 외치던 그 목소리,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목소리로 마지막 한 번만 더 싸워보자.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태국 고위 관리와 한국 대사가 앉아 있었고 저는 그들 앞에 섰습니다. 태국 관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서린 씨, 북한 측 요구가 있지만 우리는 인도주의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당신의 한국행을 승인합니다. 내일 아침 출국하세요.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귀가 먹먹해졌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울었습니다. 살았구나. 우리가 살았구나. 딸아이가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은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정말로 괜찮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평온하게 잠들었습니다. 내일이면 비행기를 타고 제 목소리가 자유로워질 그곳으로 갈 수 있으니까요. 태국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거리, 오가는 사람들, 자유롭게 웃는 얼굴들. 이 모든 게 곧 제 일상이 될 거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딸아이가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비행기 타본 적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 엄마도 처음이야. 무섭지 않아요?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무섭지. 하지만 괜찮아. 우리 함께잖아.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대사관 직원이 우리를 안내했고 출국 수속이 시작됐습니다. 여권에 도장이 찍히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그 소리가 이상하게 감격스러웠습니다. 탑승 게이트 앞에서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겪었던 모든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얼어붙은 강, 트럭 짐칸, 수용소 철창, 신문실, 그 모든 공포와 절망의 시간들. 하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정말로 끝이 났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좁은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기대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한국에 가면 정말 제 목소리로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감옥이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엔진 소리가 커졌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활주로를 달렸습니다. 속도가 점점 빨라졌고 저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순간 몸이 떠올랐습니다. 비행기가 하늘로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땅이 멀어지고 구름이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날고 있구나. 정말로 날고 있구나. 딸아이가 신기한 듯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하늘 위에 있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자유야. 몇 시간이 흘렀습니다.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인천, 대한민국. 제가 태어나지 않았지만 이제 제가 살아갈 땅.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땅에 닿는 순간 기내에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딸아이도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공항 문을 나서는 순간 한국의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저 평범한 공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공기가 이렇게 달콤할 줄은 몰랐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가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안전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공항 한복판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고 저는 딸을 안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눈물이 마르고 나서야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 그 불빛 하나하나가 제게는 희망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고 걸으며 속삭였습니다. 얘야, 이제 엄마가 진짜 엄마 목소리로 말할 수 있어. 거짓말 안 해도 돼. 딸아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목소리 제일 예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평양에서도 강물 위에서도 수용소에서도 항상 제 것이었다는 걸. 다만 이제야 그 목소리로 진실을 말할 자유를 얻은 것뿐이라는 걸. 서울에서의 첫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적응 교육을 마치고 저는 작은 원룸에서 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낯선 것 투성이었지만 그 낯설미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서린 씨, 자유북한 방송입니다. 탈북민 사연을 전하는 프로그램 진행자를 찾고 있는데 관심 있으신가요? 방송. 그 단어를 듣는 순간 가슴이 떨렸습니다. 평양에서 그토록 도망치고 싶었던 그 마이크 앞에 다시 서라는 말인가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전하는 자리였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첫 방송 날 작은 스튜디오에 들어섰습니다. 마이크 앞에 앉았고 빨간 온에어 사인이 켜졌습니다. 순간 평양중앙방송국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차갑고 긴장된 그 공간, 단 한 글자도 틀릴 수 없었던 그 대본,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던 그 시간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제 앞에 놓인 건 강요된 대본이 아니라 진심을 담을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유북한 방송 한서린입니다. 오늘은 압록강을 건너며 어머니를 잃은 한 분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거짓이 아니었으니까요. 방송을 진행하며 저는 많은 탈북민들의 사연을 들었습니다. 강을 건너다 가족을 잃은 사람,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수용소에서 겨우 탈출한 사람. 그들의 이야기는 모두 달랐지만 하나같이 자유를 향한 절박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야기들을 제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위로받았고, 누군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어느 날 한 청취자에게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선생님 목소리 들으며 힘을 얻습니다. 저도 언젠가 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올 겁니다. 반드시 올 겁니다. 방송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딸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발표했어요. 우리 엄마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저는 딸을 안으며 물었습니다. 친구들이 뭐래? 엄마가 용감하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용감하다. 저는 제가 용감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살기 위해, 딸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였을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용기란 두렵지 않은 게 아니라 두려워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걸. 저녁을 먹으며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나중에 커서 나도 엄마처럼 방송할 수 있을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너는 자유롭게 태어났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어. 그날 밤 잠들기 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어디선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이제 제 목소리가 정말로 제 것이 됐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갑지 않은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자유를 얻은 것 같았습니다. 강을 건넜을 때도 비행기를 탔을 때도 아닌 바로 지금 제 목소리로 진실을 말하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이 순간 저는 창문을 닫고 딸 옆에 누웠습니다. 내일도 방송이 있습니다. 또 누군가의 이야기를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 목소리가 제 것이니까요. 이 자유가 진짜니까요. 그렇게 저는 한설이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거짓이 아닌 진실로, 강요가 아닌 선택으로, 두려움이 아닌 희망으로, 이제야 정말로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